그 웃음을 짓던 얼굴만은 희미한 연기처럼 사라졌다.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인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늘 내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가 떠나고 난 후 나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일상, 멈춰버린 시간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를 외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내 삶에서 지우려 노력했다.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메시지들을 삭제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고요한 오후, 먼지 쌓인 헌책방의 정적을 깨고 전화가 울렸다. 오래된 벨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액정에 뜬 이름은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이름이었다. 서연. 그녀의 이름 옆에는 차가운 날짜가 박혀 있었다. 벌써 3년.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손이 떨렸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죽은 자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지혜야, 나 서연인데. 있잖아. 내 새로운 프로젝트 말이야. 꼭 성공할 거야. 우리 나중에 이걸로 작은 카페 차려서 같이 일하자. 네가 커피 만들고 내가 손님 맞이할게. 너무 신나지 않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서연의 것이 분명했다. 생기 넘치고 꿈에 부풀었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그녀.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리 녹음된 메시지였다.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찬 그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의 공허함과 대비되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목소리가 끝날 때까지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통화가 끊기고 난 후 나는 손에 든 핸드폰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40대 후반, 이름은 이지혜. 나는 헌책방 고요한 시간의 주인이었다. 이 가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꾸었던 작은 꿈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나는 이 가게와 함께 고독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은 늘 그렇듯 부드러웠고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은 느리게 춤을 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았다. 나는 내 삶의 모든 활기를 잃은 채 책장 사이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나의 하루는 늘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낡은 책들을 정리하며 아주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밤이 되면 다시 문을 닫고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것.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변화도 없었다. 나는 그저 살아 있었을 뿐 살고 있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머을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은 남편의 죽음으로 시작되었고 서연의 죽음으로 더 깊어졌다. 나는 그 구멍을 외면하려 애쓰며 책들의 이야기 속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의 목소리는 그 구멍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서연은 내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삶의 또 다른 절반이었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든 것을 공유했다. 꿈, 비밀, 사랑, 그리고 좌절까지. 서연은 언제나 나보다 더 밝고, 더 활기차고, 더 용감했다. 그녀는 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반짝이는 열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나는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행복하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가 대학 졸업 후 JK그룹에 입사했을 때 나는 내 일처럼 기뻐했다. 그녀의 꿈은 그곳에서 비로소 날개를 달게 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날개가 돋아나기도 전에 꺾이고 말았다. 서연은 JK그룹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던 신규 사업의 핵심 멤버였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고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그 신나는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프로젝트는 윗선의 횡포와 비리로 인해 무산되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꿈은 물론 그토록 믿었던 세상에 대한 신뢰마저도. 나는 그녀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다. JK그룹,
그들은 서연의 꿈을 짓밟고 그녀의 삶을 앗아갔다. 특히 총수 한태현은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차가운 남자였다. 나는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내게 절망과 분노의 상징이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메시지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외침이었다. 네오는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라는 무언의 메시지.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조용히 숨어 살 수 없었다. 서연이 떠난 후 나는 그녀의 목까지 침묵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제 나는 복수해야 했다. 내 친구의 짓밟힌 꿈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죽은 자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멈춰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복수는 시작되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담긴 메시지가 남긴 파장은 컸다. 그날 이후 나의 헌책방은 더 이상 평화로운 은신처가 아니었다. 낡은 책들의 냄새는 곰팡이 냄새처럼 답답하게 느껴졌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나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나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죽은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잊으려 노력했던 기억들이 마치 되살아난 유령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서연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무너져 갈 때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습관처럼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하다가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던 손가락이 멈췄다. 한 경제기사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JK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로 진통. 한태현 총수. 가짜 약혼녀 물색 중. 나는 기사를 클릭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태현은 가족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정략 결혼을 추진하려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형식적인 약혼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기사를 읽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기사를 닫고 모니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짜 약혼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마치 굳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순식간에 뿌리를 내렸다. 한태현, 서연의 꿈을 짓밟은 JK그룹의 총수. 그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 가장 가까이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신이 나에게 준 복수의 칼날이었다. 나의 오랜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었다. 나는 서연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행동해야 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지혜라는 이름과 조용했던 삶을 지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 김지수를 만들어냈다. 김지수라는 이름은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찾은 이름이었다. 수년 전 작은 건설회사의 외동딸로 부모와 함께 비행기 사고로 실종된 인물.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기록 속에 남아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가족과 한씨 일가는 과거에 미미하게 남아 사업적으로 얽힌 적이 있었다. 이것은 나의 정체에 그럴듯한 서사를 부여해 주었다. 나는 김지수의 삶을 철저히 파헤쳤다. 그녀가 다녔던 학교, 좋아했던 취미, 심지어 그녀가 즐겨 읽던 책들까지. 나는 헌책방을 며칠간 닫고 나의 변신을 시작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을 20대 후반의 상류층 아가씨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화장법을 다시 익혔고 유행하는 명품 브랜드와 사교계 에티켓을 밤새워 공부했다. 낡고 편안했던 옷들은 차갑고 세련된 디자인의 옷들로 바뀌었고 책방 주인의 느리고 조용한 몸짓은 우아하고 절도 있는 상류층의 몸짓으로 바뀌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이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차갑고 도도한 얼굴의 낯선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이 얼굴은 서연의 복수를 위한 가면이었다. 이 가면을 쓴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이지혜가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새로운 존재였다.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거울 속의 김지수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가 네 목까지 살아줄게. 그리고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올게. 그들이 널 짓밟았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짓밟아줄게. 내 안의 슬픔은 이제 굳건한 결심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싸울 것이다. 복수의 칼날을 품고 나는 그들의 세계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며칠간의 밤샘 연구와 연습 끝에 나는 마침내 김지수가 되었다. 거울 속에 나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진 인형처럼 보였다. 길고 곧게 뻗은 다리, 값비싼 드레스, 흐트러짐 없는 머리칼. 내 본연의 모습은 이 화려한 가면 뒤에 감춰져 있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이지혜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 가면을 쓴 채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안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약속 장소는 JK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의 라운지였다.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고요하고 세련된 공간.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심호흡을 하며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한태현, 사진 속의 차가운 얼굴은 실물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다. 그는 마치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처럼 완벽하고 비현실적인 존재였다.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스캔하듯 훑어보았고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았을 때 나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은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담고 있지 않았다. 김지수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안에 내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관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내 존재 자체를 투명 인간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로의 목적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잠시 계약 관계를 맺을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약혼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십시오. 사적인 영역에서는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은 1년입니다. 그는 마치 내가 한낱 부품이라도 되는 양, 계약의 조건을 덤덤하게 읊었다. 나는 훈련받은 대로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한 대표님, 저도 잃을 것 없는 조건입니다. 내 안에 나는 분노에 몸서리쳤지만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완벽하게 차분했다. 잃을 것 없다니. 이 거짓말쟁이 이지혜. 나의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비웃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 서연의 복수를 위해 나의 삶 전체를 내던졌다. 내 눈앞에 앉은 이 남자가 그녀의 꿈을 짓밟고 그녀의 삶을 앗아간 그 차가운 세계의 중심이었다. 나는 찻잔을 들고 있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이 서연의 프로젝트를 무산시킨 결정에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그의 모든 것이 증오스러웠지만 동시에 내 자신에게도 혐오감을 느꼈다. 서연을 위해, 내가 서연의 복수를 위해 이 가짜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참함이었다. 나는 그를 미워하는 동시에 그에게 매달리는 나 자신의 위선에 치를 떨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우리는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작은 소리가 라운지의 정적을 깨뜨렸다. 한태현은 계약서에 서명한 후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부터 제가 제공한 주거 공간으로 옮기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은 준비될 겁니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차갑고 건조하게 끝났다. 그는 나를 두고 먼저 라운지를 나섰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계약서와 함께 남겨진 카드를 챙겨 일어섰다. 그 카드는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자 나의 무덤으로 향하는 초대장이었다. 다음 날 나는 한태현이 제공한 최고급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가구,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이 공간은 서연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제국의 일부였다. 나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짐 가방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활짝 웃고 있는 서연과 나. 서연아, 나왔어.
나는 사진을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네가 꿈꿨던 그곳에 네가 원했던 방식으로 내가 들어왔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의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참이었다. 나는 이 화려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내 손으로 직접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할 것이다. 한태현의 세계로 들어간 후 나의 삶은 감시와 연기의 연속이었다. 나는 서연의 복수를 위해 매일 그를 관찰했다. 그의 사무실 일정, 전화, 통화 목록, 집으로 가져오는 서류들. 나는 그가 없는 틈을 타 그의 모든 흔적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냉정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의 생활은 마치 정밀하게 짜인 기계처럼 빈틈이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공적인 자리에서만 존재했다. 사적인 공간에서는 투명 인간처럼 서로를 외면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나를 꿰뚫는 듯했고 나는 가면을 쓴 채 그 시선을 견뎌야 했다. 내 복수심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의 완벽한 방어막 앞에서 나는 초조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서류 더미를 뒤지다가 잠시 숨을 돌리러 부엌으로 나왔다. 그는 새벽까지도 잠들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그의 서재 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며 물을 마시려 했다. 그런데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발코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평소에 완벽한 슈트 차림이 아닌 셔츠 단추를 풀어헤친 편안한 차림이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와 함께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무방비 상태였다. 나는 그를 몰래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는 차가운 총수가 아니라 그저 고독에 지친 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그의 이미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발코니 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는 작은 그릇에 담긴 사료와 물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길고양이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료를 먹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매일 밤 담배를 피우러 나갔던 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매일 밤 그곳에서 이 작은 생명을 몰래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작은 생명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동시에 그의 방에서는 낮은 볼륨으로 첼로 선율이 흘러나왔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마음을 울리는 곡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 선율을 들었다. 서연의 꿈을 짓밟았던 악맥에 이토록 슬픈 영혼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내면은 거대한 혼란에 빠졌다. 나는 그를 증오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그의 몰락을 위해 매일 밤을 새웠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악마의 증거가 아닌 한 남자의 외로운 모습이었다. 서연이 떠나기 전까지 나는 그를 서연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절대 악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그는 마치 거대한 성벽에 갇혀 홀로 슬픔을 견디는 외로운 왕처럼 보였다. 그를 향한 나의 복수심은 마치 얼음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이지혜, 정신 차려. 저 남자는 서연의 복수를 위해 네가 무너뜨려야 할 적이야. 저 모습은 단순한 연기에 불과할지도 몰라. 내 안이 또 다른 내가 속삭였지만 한태현을 향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는 없었다. 한 번은 그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 있었다. 나는 일부러 부엌에 나와 물을 마시는 척했다. 그는 나를 보았지만 평소처럼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왠지 모르게 지쳐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김지수가 아닌 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닌 연민이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서연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저 사람에게서 너를 느끼는 걸까? 나는 혼잣말을 했다. 복수의 칼날은 여전히 내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그 칼끝은 더 이상 한태현을 향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껍질에 생긴 작은 균열들은 나의 복수 계획에 크나큰 구멍을 뚫고 있었다. 나는 이제
복수의 대상과 사랑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가장 잔인하고 위험한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다. 나의 계획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매일 밤 나는 복수와 사랑이라는 두 개의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다. 한태연을 향한 나의 증오는 더 이상 순수한 분노가 아니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그의 다정한 손길, 슬픈 첼로 선율을 들으며 고독을 견디는 그의 눈빛. 그런 모습들은 서연의 꿈을 짓밟은 잔인한 총수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가슴 속에는 어떤 상처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의 복수 계획은 이제 단순히 파괴가 아닌 진실을 찾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서연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한태현의 서재에서 몰래 빼내온 수많은 문서들. 이제 나는 그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무고한지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나는 오래된 재무제표와 이메일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서연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던 시기의 모든 기록들을 교차 확인했다. 그 작업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그가 서연의 비극과 무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서재 구석의 창고에서 오래된 컴퓨터 한 대를 발견했다. 보안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나는 서연과의 과거 대화에서 얻은 힌트로 비밀번호를 유추해냈고 마침내 잠금을 풀었다. 그 안에는 서연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미공개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태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밀 문서였다. 그 문서에는 서연의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의 흔적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부친인 한 회장의 횡령과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서연의 안전을 빌미로 협박당해 프로젝트를 강제로 포기해야만 했다. 서연의 죽음은 한태현의 무능력이 아닌 그의 아버지의 탐욕과 비정함 때문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졌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실패했던 것이다. 나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배신감은 한태현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내 복수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를 향해 품었던 증오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내가 그를 향해 분노하는 동안 그는 죄책감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를 미워했던 만큼 그에게 미안함과 연민을 느꼈다. 서연을 잃은 슬픔에 갇힌 나는 서연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에 갇힌 또 다른 영혼을 이제야 발견한 것이다. 나는 문서들을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나의 복수 계획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서연의 비극은 이제 우리 둘의 공통된 아픔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지혜라는 이름으로 혹은 김지수라는 가면을 쓴 채 그를 대할 수 없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고 그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이 되었다.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연민과 공감을 느꼈던 것이 단지 명적인 이끌림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같은 비극의 그림자 아래에서 서로의 상처를 본능적으로 알아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복수의 대상이 아닌 내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나는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한태현의 몰락을 위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복수를 위한 새로운 칼날이었고 동시에 한태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김지수라는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 진실을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 마음속에 피어난 사랑과 거짓된 신분이 충돌하며 나는 또 다른 거대한 고민에 빠졌다. 나의 계획은 완전히 바뀌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한태현의 아버지를 향해 겨눠졌고 나는 그 싸움에서 한태현과 함께할 것을 결심했다. 그날 오후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한태현은 JK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했고 나는 그의 가짜 약혼녀로서 그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한 쌍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회색빛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비를 피할 곳을 찾던 우리는 우연히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를 발견했다. 빗줄기를 피해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곳은 바로 나의 헌책방, 고요한 시간이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한태현은 낡은 책들의 냄새를 맡으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런 곳에 이런 가게가 있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나는 서둘러 가면을 고쳤었다. 제가 가끔 들르는 곳이에요. 조용하고 좋아서.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내 진짜 삶의 공간을 감춰야 했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쏟아졌고 빗소리가 가게 안에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가짜 약혼자라는 껍데기를 벗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내 진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 헌책방을 꾸리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던 시간들. 나는 서연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는 꿈이 많았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죠. 저는 아직도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삶의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만은 숨겼다. 나의 이야기는 한태현의 마음을 흔든 듯 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늘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 장에 갇힌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만큼이나 낮고 쓸쓸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저의 모든 결정은 오직 회사를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저에게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능력 때문에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와 똑같은 종류의 죄책감과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나와 같은 비극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다. 나는 그의 고독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 복수와 증오라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동질감이 자리했다. 우리는 서로를 속이고 있었지만 우리의 외로움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비 오는 날의 헌책방은 우리에게 완벽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김지수라는 가면을 쓴 여자로 보지 않았고 나 또한 그를 잔인한 총수가 아닌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 보았다. 대화가 끝났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헌책방 안은 고요했다. 공기는 무거운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뺨을 감싸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 키스는 뜨겁고 격정적이기보다는 오래도록 기다려온 따뜻함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키스였다. 서연의 복수를 위해 살아왔던 나를 이제는 한태연을 사랑하게 된 또 다른 내가 배신하는 것만 같았다. 내 마음속의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여 나는 눈을 감았다. 키스가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첫 키스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복수 계획의 종말이자 가장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빗속의 키스 이후 우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형식적인 계약 관계는 어느새 진정한 관계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밤늦도록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한태현은 더 이상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한 남자였고 나는 그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는 시간들은 마치 오래도록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은 것만 같았다.
서연의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나의 여정은 어느새 그와 함께하는 작은 행복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의 평화가 길어질수록 어둠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한태연의 어머니 한영숙 여사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관계를 처음부터 의심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 나는 무심코 와인잔을 닦는 손길이 습관처럼 능숙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헌책방에 먼지 쌓인 책들을 닦던 오래된 습관.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던진 질문. 지수 씨는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죠? 라는 질문에 나는 순간 김지수가 아닌 이지혜로서 좋아하는 작가 이름을 말할 뻔했다. 나는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맹금류처럼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한영숙 여사는 곧바로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그녀는 김지수라는 이름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지수라는 존재는 애초에 허구였기 때문에 탐정은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탐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태현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나의 진짜 이름, 이지혜와 작은 헌책방, 고요한 시간의 존재를 발견했다. 김지수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찾아낸 것이다. 탐정은 한영숙 여사에게 증거물로 헌책방 앞에서 찍은 나의 사진과 함께 이지혜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 사본을 건넸다. 며칠 후 나는 한영숙 여사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의 서재는 차갑고 권위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내가 헌책방 앞에서 찍힌 사진과 내 신분증 사본이 들어있었다. 김지수 씨가 아닌 이지혜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낡은 헌책방 주인이 어떻게 JK그룹의 총수 자리에 감히 넘볼 생각을 했을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뻔히 보여. 돈이든 권력이든. 그녀의 다음 말은 나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것을 원하는지도 모르지. 3년 전 우리 회사의 신규 프로젝트 담당자가 자살한 사건을 기억하나?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은 우리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지. 네가 그 여자의 친구였다는 것도, 그래서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것도 알아. 나는 네가 가진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지만 한태현은 다를 거야. 네가 이 모든 것을 폭로하는 순간 너는 한태현의 아버지를 파멸시키는 동시에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에 빠뜨리게 될 거야. 너의 복수는 그를 파멸시키게 될 거야. 그녀는 서연의 비극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며 나의 사랑과 복수심을 동시에 인질로 잡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끔찍한 절망 속으로 밀어넣게 될 것이었다. 한영숙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이 계약을 깨고 조용히 사라지면 너의 복수도 너의 삶도 평화로울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말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 다음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피폐해진 마음으로 그녀의 서재를 나왔다. 나는 이제 사랑과 복수, 그리고 진실이라는 세 가지 칼날 앞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JK그룹 창립 기념 갈라 파티는 눈부시게 화려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나는 김지수라는 가면을 쓰고 한태현의 팔짱을 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한태현은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 미소 속에서 아주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이 순간의 행복에 젖어들 뻔했다. 나는 더 이상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이지혜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와 함께하고 싶은 평범한 여자였다.
한태현 역시 내게서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그저 나를 향한 깊은 애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파티의 절정, 한영숙 여사가 연단에 올라섰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완벽한 미소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나를 향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JK그룹의 미래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 아들 태현이의 미래를 함께할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짓하며 나를 연단으로 불렀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한태현과 함께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내 손을 잡은 한태현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나는 불안했지만 그의 존재가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연단에 올라선 순간 한영숙 여사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사실 이 자리에 모두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화면을 향했다. 화면에 뜬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헌책방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나, 그리고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의 본명, 이지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한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홀을 쩌렁쩌렁 울렸다. 우리 JK그룹의 차세대 총수 부인이 될 줄 알았던 이분은 사실 상류층 아가씨 김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3년 전 우리 회사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직원 서연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지혜입니다. 그녀는 내 복수 계획의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사랑을 가장한 복수, 한태현을 이용하려 했던 파렴치한 사기극, 모든 것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홀은 충격과 혼란으로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더 이상 김지수가 아니었다. 낡은 사진 속의 이지혜, 복수심에 눈먼 비참한 사기꾼이었다. 모든 눈이 나에게 향했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향한 경멸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한태현이 소리쳤다. 그는 내 손을 잡은 채 나를 감싸 안으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나의 진짜 얼굴과 서연의 사진을 본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처음의 혼란스러움에서 믿을 수 없다는 절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배신감과 고통으로 변해갔다. 그가 내 손을 놓았다. 그의 손길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았다. 그의 눈빛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묻고 있었다. 나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저 또 다른 거짓말이 될 뿐이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복수도, 사랑도, 나의 존재 자체도 모두 허상이 되었다. 한태현의 배신감 가득한 눈빛은 나를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한영숙 여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이제 사라져. 이지혜. 감히 우리 가족을 농락한 대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거야. 나는 간신히 몸을 돌려 홀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파티장의 빛과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나의 발걸음은 차가운 거리로 향했다. 쏟아지는 불빛 아래 나는 다시 이지혜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혼자가 된 이지혜. 나의 세상은 그날 밤 완전히 끝이 났다. 낯선 남자와 함께했던 화려한 세계에서 쫓겨난 후 나는 다시 나의 세계로 돌아왔다. 헌책방, 고요한 시간에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끝없는 허무함을 느꼈다. 김지수라는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이지혜뿐이었다. 서연의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여정은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책장 사이를 걷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꼈다. 그 사랑 때문에 복수라는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마저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에게 나는 거짓말쟁이였을 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 고독한 삶에 순응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헌책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님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한태현이었다. 그는 파티장에서 입었던 완벽한 슈트가 아닌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사온 것처럼 지쳐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나를 향한 증오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나와 똑같은 종류의 슬픔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낡은 테이블 앞에 섰다. 이지혜 씨. 그는 내 진짜 이름을 불렀다. 아니, 지혜 씨.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비난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였다.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서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내가 김지수라는 가면 뒤에 감추려 했던 나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나를 증오하고 복수하려 했던 모든 순간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김지수라는 가짜가 아닌 당신의 진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헌책방에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당신의 외로움을 보듬어 주고 싶었던 것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나의 무너진 마음을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구석에 숨겨두었던 서류들을 꺼냈다. 서연의 프로젝트를 무산시킨 한 회장의 비리 증거들과 그것을 막으려 했던 한태현의 흔적들이 담긴 문서들이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도, 당신도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서연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도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한태현은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굳건했다. 이제 당신 혼자만의 복수가 아닙니다. 서연 씨의 정의를 위한 우리의 싸움입니다. 아버지의 비리를 밝히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웠다. 한태현은 총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아버지와 JK그룹을 상대로 싸울 준비를 했다. 그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을 들었고 나는 그 칼을 갈아주기로 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서연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의 싸움은 거대하고 험난할 것이 분명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한태현의 손을 잡은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동이 트는 창가에 앉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걸고 함께할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한태현이 나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그의 품은 든든하고 따뜻했다. 복수가 끝난 후 내게 남겨진 것은 상실감과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구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한태현의 아버지, 한 회장을 상대로 한 싸움은 치열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했다. JK그룹의 비리와 서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한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고 한태현은 스스로 총수 자리에서 물러났다. 우리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두 영혼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비난과 시선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화려했던 JK그룹의 세계는 이제 우리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이자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낯선 풍경이 되었다. 새로운 삶은 조용하고 소박했다. 우리는 헌책방 고요한 시간의 2층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내리고 낡은 책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한태현은 더 이상 차가운 슈트를 입지 않았다. 그는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책방에서 나를 도왔다. 그의 손은 더 이상 회사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아니었고 먼지 쌓인 책을 조심스럽게 다듬는 따뜻한 손이 되었다. 그는 JK그룹의 총수였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랜 시간 갇혀있던 고독이 사라지고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매일 새롭게 깨달았다. 헌책방은 더 이상 나의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의 공간이 되었다. 한태현은 헌책방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나와 함께 책을 읽고 새로운 책들을 찾아다녔다. 그의 눈빛은 지식과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이제야 되찾은 것만 같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의 과거를 끌어안고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복잡한 계획이나 복수의 칼날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이 순간의 평화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살았다. 우리의 사랑은 이 헌책방의 낡은 책들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진한 의미를 더해갔다. 어느 맑은 오후, 우리는 서연의 무덤을 찾아갔다. 꽃을 한 아름 들고 나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싸웠는지,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 꿈은 헛되지 않았어. 그리고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옆에 선 한태현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채 서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녀를 기리는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나는 서연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헌책방. 나는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한태현은 한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낡은 책을 넘기고 있었다. 그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책을 덮고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이제야 알 것 같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거나 권위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찬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고작 3년 전의 일인데 나는 가끔 그녀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섬뜩해지곤 했다. 선명한 웃음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데